다음은 경제학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경제학의 과제, 효율성과 형평성, 가장 어려운 그러한 얘기죠. 가장 어려운 얘기. 사실은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형평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국민이 한 100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중에 한 30명은 엄청나게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머지 70%는 이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훨씬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이 생산에 또는 판매에 지금 투입되어져야만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투입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수출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해외로 판매하는 것까지 모든 그러한 업무를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면 생산성 굉장히 높죠. 지금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생산의 효율성,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효율성,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소득은 높아지는데 효율성이 높고 생산이 높아지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근데 나머지 70%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러한 수익성 때문에 소득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득 격차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이 사람들은 못 살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30%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 경제 행위를 하자, 생산, 판매, 수출한다 라고 하게 되면 소득 격차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생산성은 떨어져요. 효율성은 우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생산 뭘까요? 부가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형평성은 찾았지만 효율성은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너무나 단순화시킨 그러한 모형이죠. 이렇게 단순화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과거에 50년대 우리는 전쟁을 겪고 60년대를 거쳐서 70년대, 80년대 오면서 80년대에서 90년대를 넘어오고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가게 됐죠. 그죠? 2020년까지 지금 오게 되는 건데, 임금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는 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90년대 초반 이럴 때부터죠. 그래서 80년대에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지금 유치하고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경제의 어떠한 성장률이 굉장히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봤었고, 사실 50년대, 60년대에는 거의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원조를 받아야지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쌀이 부족해가지고 밀가루 원조 받아가지고 그 원조 받은 밀가루 가지고 지금 빵 먹고 국수 먹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분식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봤던 때였죠. 80년대 가면서 조금 나아진 거죠. 그래서는 5공화국 들어서면서 지금 국가의 비전을 얘기를 할 때 전 국민이 나중에는 2000년대 가게 되면 전 국민이 모두가 다 각 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웃었었던 때입니다. 웃었어요.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였죠. 대부분 그 당시에는 차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으니까,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죠. 비싸죠. 그래서 차를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도 차 한 대 살려고 그러면은 목돈이 들어가니까 목돈 안 들어가고 빚으로 사는 거죠. 카드로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죠.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뭘 산다? 이거는 이거 할부로 뭘 산다? 이건 정말 싫어요. 특히 차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감가상각 떨어지고 차 가치는 떨어지는데 내는 돈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정말 싫어요. 그게.
하여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가를 얘기를 하려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이 당시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시기에는 어떤 것들만 했습니까? 효율성에만 집착을 하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장할까?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희소한 자원을 인재들을 각각 분야에 지금 꽂아 놓는다라는 거죠. 사실 뭐 정경유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했었죠.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떡검을 안 묻냐, 뭐 떡 만지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를 다시 한번 잘 회상을 해보게 되면 50년대, 60년대에 정말로 뭔가를 생산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사실 의문입니다. 전문 인력이라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생산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낼 수가 있었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주역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떨 때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져갔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욕먹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죠. 저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떠한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경제 성장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의 배분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지금 효율적인 소득 격차 없는 사회를 위해서 노동 임금이 확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시기 그리고 2000년대 들어가면서부터는 지금 뭐 9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져서 어떻게 보게 되면 효율성이 전에보다는 낮아진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지금 대신에 소득 격차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가장 의문스러운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서울이 과거에는 사대문화는 서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서울, 그죠? 그러다가 강북, 강남이 생기게 되는 거였고 70년대 이후부터 지금 뭐 강남 개발이 막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강북은 지금 개발 제한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개발을 못하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강북에 개발 제한을 걸어서 강남에 이러한 뭐 테헤란로 무슨 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는 갔었죠. 그래서 이쪽에 조금 위쪽에서 신사동 이쪽에서 있다가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양재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가 지금은 저쪽에 판교 동탄까지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쭉 계속 남쪽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개발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수익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치로 제가 받아보거나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뭐 요새 나오는 그런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수익인 거예요. 그것도 일부분에 있는 땅에서만. 야, 그러니 강남이나 강남 전체가 그렇게 됐다면 거기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과연 다들 어디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막 들더라고요. 그 전부 다 추적해야 돼서 추적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런 걸 못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시대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지금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지나가면서 겪었던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급격하게 달라진 그러한 세상들을 많이 봅니다. 70년대랑 비교를 하게 되면 더 그렇고요. 2020년 지금 저는 앞으로 2040년이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이 세상에 이러한 2040년에는 어떠한 이슈가 나올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70년대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80년대에는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시기였죠.
90년대 제가 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잘은 모르지만 90년대에는 민주화 보통 뭐 민주화의 어떠한 그 움직임이 문민 정권 들어오게 되는 그 전에는 다 군사 정권이었으니까 문민 정권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 보게 되고 뭐 있었죠. 2000년대 하면서 밀레니엄 시대가 들어오면서 사면서 그리고 2020년 들어오면서 2000 이때 이제 뭐 닷컴 버블 미국에서 터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생기고 2018년도, 19년도 뭐 팬데믹 오고 지나왔단 말이죠. 이제는 뭐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는 70년대보다 지금은 삶의 질만을 따지게 되면 어떨까?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는 됩니다. 이런 얘기하게 되면 또 이제 네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힘든 사람들은 아직도 힘들어. 당연하죠. 아직도 힘들죠. 아직도 힘듭니다. 미국에 있는 거지 얘기 드릴까요? 미국에 있는 거지들이라고 얘기하면 홈리스, 미국에 있는 홈리스들 같은 게 보게 되면 북쪽에 있는 그 홈리스랑 남쪽에 있는 홈리스랑 굉장히 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홈리스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어요. 남쪽에 있는 홈리스들은 굉장히 그나마 좀 낫습니다. 덥거든요. 그러니까 추위가 없어요. 그래서 추우면 많이 뭘 껴입어야 되죠. 더우면 그냥 벗으면 돼요. 많이 입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너무 더우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너무 추우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홈리스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그렇거든요. 엄청나게 부자들도 북쪽에서 여름을 보내고 아주 추우면 남쪽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장을 만들어 놓고 삶을 참 현명하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힘들다, 어떤 게 덜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긴 어렵지만 70년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먼지덩이에서 지금 뭐 학교를 다니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봤었고 온 동네가 다 먼지죠. 다 공사판이었으니까. 그죠? 80년대 아니고 뭐 학교 교주만 하더라도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밖이 추우면 안에도 당연히 추운 거죠. 지금은 안 그렇죠. 앞으로 2040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이 삶의 질적으로는 보다 더 나아진 건 분명한데 모든 사람들의 소득 격차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이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맙시다. 뭐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이런 거는 우리는 경제학계에서는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다 토의를 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인간 사회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 생각을 뭐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만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경제학의 한 50% 이상은 없어져 버릴 거다 이런 거죠. 경제학의 50% 이상은 없어질 거다. 거의 뭐 다 없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경제학의 3대 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경제학의 3대 과제. 과거에는 이건 좀 오래된 스토리예요. 우리가 90년대 정도, 2000년대 초반까지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 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이 쭉 이어져서 오고 왔죠. 그죠? 물론 뭐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이러한 계획들이 만들어져서 박정희 정권이 이것을 갖고 쭉 이어져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개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오면서 우리는 수출 주도형의 이러한 그 경제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수입 대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수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60년대의 그 주된 수출 품목은 무엇이었느냐? 가발입니다. 70년대, 80년대로 오게 되면서 가발, 신발, 뭐 이런 경우들로 장난감, 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자라고 하면서 무엇을 생산하냐고 철강 어떻게 생산하냐고 포철 뭐 만들어 가지고선 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금 뭐 건설 또는 해외 그 수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그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또는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오고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어떠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갖고 있는 자원과 노동을 완전 고용할까? 자원과 노동을 완전 고용할 수 있다. 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놀고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자발적으로 뭐 그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뭐 이런 그 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경기적 실업 이외에는 우리는 그 뭐 완전 고용이 아니다 그 고용에 우리는 포함을 안 시키는 그러한 경우들 실업률로 우리는 고민을 안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경기적인 실업으로 우리는 고민을 하는데 경기의 변동 말고 그 이외의 실업은 우리는 고민 안 합니다. 거기에서 뭐 3%의 실업률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그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경기적인 실업이 0%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 고용인 수준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같이 일하는 경우. 우리가 고용이나 실업에 대한 얘기는 지금 그 중간 이후에 거시에서 다루니까 그때 잘 보도록 하죠. 자, 또 하나는 우리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이것이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느냐. 안정적인 경제 성장, 1인당 소득이 안정적으로 그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 또는 국가의 생산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경우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생산 능력을 높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거 우리의 정책을 보게 되면 혹시 우리의 생산 능력을 더 낮추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세상을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1인당 소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생산 능력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경우 그러면서 완전 고용을 달성을 하고 자원도 아주 효율적으로 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낭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제들을 잘 지금 달성하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경제학의 과제입니다. 경제학의 과제 보게 되면 좀 거창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좀 국가의 어떠한 그 높은 위치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 이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경제학의 기본 원칙. 뭐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게 저는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맨큐의 경제학에서 맨큐라는 사람이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 해놔서 이게 뭐 10대 원칙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한 것들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게 돼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떤 그 경제학에 대한 그 강의의 스타일을 많이 바꿔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맨큐라는 사람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잘 하신 거죠, 그죠?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뭔 소리야? 세상에 공짜가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비용이 따른다. 공짜로 얻었어도 그것은 비용이 따른다. 포기한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회비용으로 온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짜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다 대가를 치릅니다. 내가 지금 남들에게 퍼주는 거 못 받아도 좋습니다. 내 자신이건 내 후손이건 누군가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주 많아서 재산이 아주 많아가지고 뭐 이 정도 줘도 돼라고 생각하고 팍팍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환해서 이득이 존재한다. 교환을 하게 되면 둘 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너는 너 잘하는 거 하고 나는 나 잘하는 거 서로가 지금 그 좋은 교환 법칙을 가지고 서로 윈윈하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무역해서 이득 얻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힘을 거스르기는 힘들다. 수요와 공급, 물과 다이아몬드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 굉장히 그 필요로 합니다. 인간이 물 없으면 죽거든요. 근데 물의 공급량은 다이아몬드의 공급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가 또 있거든요. 다이아몬드를 왜 좋아할까요? 네, 그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옛날에 왕족들이 머리에다가 다이아몬드 큰 거 갖다가 왕관에다가 달으려고 해서 전쟁도 나고 뭐 이런 일들. 하여간 뭐 우리는 이러한 그 수요와 공급의 힘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그 물질이 많은 그런 것들이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금 뭐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공급의 힘 때문에 지금 물을 아주 싸게 지금 그 살 수 있죠. 그죠? 옛날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가요? 지금 뭐 그 생수를 그 페트병에다가 판매를 하게 된 게 몇 년 전일까요? 그 이전에는 생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약수물 생각했었고, 약수물 생각하다가 약수물에 뭐 오염물질 있다고 사람들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가져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걸요. 뭐 수질 검사해봤더니 납성분이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전국에 있는 그 뭐 약수터에 있는 물들을 전부 다 조사했더니 전부 다 오염물질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좀 과잉 대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좀 벗어나서 얘기를 해보고도 싶지만 이제 뭐 일단 4번으로 넘어갑시다. 얼마나 많이 가져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계라는 개념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 한계라는 개념이 마지널이라는 거거든요. 마지널의 개념. 추가로 한 단위를 더 가져갈 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한계라는 그러한 개념을 추가 한 단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뷔페 식당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뷔페 식당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앉으면서 난 오늘 3접시 반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뭐가 있나? 이거 먹어볼까? 저거 먹어볼까? 하다가 조금만 더 먹을까? 요거 하나만 더 먹고 말아야지. 마지막에는 추가 한 단위로 결정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한 단위에 자신이 갖는 그러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을 늘려나가는데 나는 이만큼을 꼭 생산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생산 시설을 고정 시설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인원을 집어넣는 거죠. 기계, 노동자. 그래서 생산을 갖다 해내는 겁니다. 근데 기계를 하나를 더 가져가고 인원을 투입을 하고 하나를 놀리고 두 개를 갖고 있다가 하나 쓰고 두 개 쓰고 하나 쓰고 두 개 쓰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두 개를 쓰는데 여기에서 생산을 더 늘려 하다가 여기에 마지막에 한 단위를 더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가 하나가 더 필요해. 이거는 무리다. 이거는 무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춥시다. 여기에 마지막 한 단위의 노동자 들어가고 나서 여기에서 생산량, 우리의 생산 규모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지금 뭐 소비를 하는 거랑 어떻게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한 단위가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라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한 단위 한 단위 늘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유인의 인센티브, 유인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돈 준다, 뭐 보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뭐 사람들 난리치죠. 자신들의 편익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들만 있다고 한다면 달려드는 거죠. 세일한다. 오늘 뭐 반짝 세일입니다. 뭐 50% 세일, 그렇게 되면 뭐 줄 서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유인의 인센티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너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뭐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뭐 자녀분들한테도 나중에 그렇고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너 용돈 줄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대가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상금, 비용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챙겨줄 수 있다, 이 정도 얘기, 이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그 인센티브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영업 실적 어느 정도 이상 가져오게 되면 너에게는 보너스가 있어, 뭐 이런 것들. 그죠? 생산 효율성 어느 정도 높이게 되면 너에게는 지금 뭐 수당이 더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떠한 그 인센티브,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모두 다 사용을 한다. 그걸 아예 그냥 뭐 돌보듯이 하는 사람들 없다. 그걸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정부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자. 근데 정부 실패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필요로 합니다. 정부가 필요로 한데 정부가 너무 나서게 되면 어떨 때는 정부가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신문 보시면서 각자 잘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이건 계속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실업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물가가 높아지는 그러한 경우가 물가의 상승은 무엇에 의해서 나오느냐 하면 수요의 증가에서 나올 때, 이럴 때를 얘기를 합니다.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그래서 민간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기업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낙관적으로 보일 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일이 나온다고 한다면 물가가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생산도 높아집니다. 생산이 높아져야 소득이 발생하는 거고, 소득이 발생해야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수요가 증가해야 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생산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노동자들이 필요하니까 그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실업률은 감소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물가와 실업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평상적이고 지금 안정적인 경제 상태에서는 근데 이것을 거스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게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 1970년대에 두 차례, 74년, 79년인가요? 이렇게 두 차례 오일 쇼크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80년대, 79년, 80년, 81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가 힘들었던 거죠. 유가가 한 4배, 8배 상승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는 리터당 1,000원 하던 게 8,000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운전 자체가? 이게 뭐 못 다닐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생산 자체가. 모든 상품에는 원유로부터 추출된 그러한 물질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오일 쇼크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생산도 줄어드는 그러한 경우죠.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또 실업률도 높아지고 물가도 높아지는 그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동네죠. 그러니까 생산도 줄어들고 실업도 높아졌는데 물가도 높아졌어. 와,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더 비싸졌어. 이런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일들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걱정들 사람들 많이 하죠.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왜 이렇게 자꾸 올라?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오르고 뭐 오일 가격 오르고 거기에다 전쟁은 안 끝나고 이거 난리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경기는 안 좋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청년들은 뭐 취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비전이 없어. 거기 뭐 30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대기업 가려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앉아 있으니 뭐 힘들고 뭐 이러다가 사회 비관하고 이런 일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런 일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그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경제학 분석 방법은 끊었다.